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로 삶이 그리 평탄하진 않았어요. 누군가는 가족이란 서로의 등을 기대며 살아가는 거라고 했는데요. 살다 보니 가족이란 이름으로 등을 맞댄다고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짐을 나눠들어야 하는데 짐을 떠넘기고 도리어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을 쓰는 게 쉽진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애쓰는 마음이 언제나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으로 어머니와 둘이 어렵게 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으며 이름도 몰랐어요. 어머니께선 젊은 시절 대학 진학이라는 소중한 꿈을 포기하시고 가정부로 일하셔야 했는데요. 꿈을 접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도 청춘은 어찌할 수 없었는지 주인집 아드님과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주인집에선 어머니를 쫓아내셨고 아무런 도움 없이 외롭게 혼자서 저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그 시절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머닌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던 거예요. 그때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막막하셨을지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렇게 어머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도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요. 비록 부족함이 일상이었던 우리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게 어린 마음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성숙하고 의젓하게 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어린이날마다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고 속으로 삭히고 또 삭히기 위해 노력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고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당장 하루 끼니를 굶는 날도 있었는데 선물이라니 너무 사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 그런 저의 속마음까지도 알아채셨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이 바쁘시다면서 1시간 일찍 출근하시고 1시간 늦게 퇴근하셨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바쁘셨는지 굳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눈에 띄게 밝은 얼굴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어머니가 내미신 것은 작은 문구 세트였습니다.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저는 어린이니까 받을 자격이 된다면서 주시더군요. 저는 제 이름이 새겨진 물건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였어요. 남이 쓰던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닌 오로지 저를 위해 처음부터 새롭게 준비된 물건이었죠. 어머니는 제 반응을 살피시며 좋아하니까 다행이라고, 혹시 실망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숙하고 의젓한 가면을 차마 쓰지도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아서 울먹이며 돈도 없을 텐데 어디서 났냐고 여쭤보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도 고생하지 않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린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선물을 하나도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다고, 본인이 요즘 걸어다니면서 아끼고 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고 대답하시더군요. 그 다정한 대답을 듣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며 버스비를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려. 그 작은 문구 세트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더 값지고 더 감동적이었죠. 어머니, 저 꼭 효도할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이거 문구 세트 못 쓸 것 같아요. 달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평생 갑으로 간직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께 보답하는 아들이 될게요. 쓰라고 사준 건데 안 쓴다고 하면 어떡하니?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건 별것도 아니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이런 작은 선물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아들이라 엄마는 너무 행복해. 효도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돼. 네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엄마 고생 다 보답할 거예요. 저 이 선물로 평생 어린이날 괜찮으니까 다음부턴 걸어 다니지 마시고 꼭 버스 타고 다니세요. 오늘은 제가 엄마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평생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 아들, 엄마를 사랑해주는 마음만 변하지 말고 건강하게 엄마 옆에 있어줘. 그게 엄마가 제일 원하는 효도야. 그리고 저는 그날 오랜만에 어리광을 피우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어머니께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문구 세트는 이제 낡아서 더는 사용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죠. 앞으로도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은 제 인생의 변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해선 IT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목표로 하며 자연스럽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역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아끼는 것이라는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가족에게 그런 헌신을 보여주며 사랑받는 삶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근무 중이라는 아내를 만났을 때 더욱 깊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장인어른은 교장까지 하신 뒤에 퇴직하셨고 장모님은 내조에 힘썼다고 하니 아주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았어요. 아내도 강한 책임감을 가진 제가 마음에 든 것 같았고요.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설레는 일이더군요. 하지만 결혼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처음부터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느낌을 받았고 무척 변덕스러웠죠. 기분에 따라 움직였고 모든 상황이 뜻대로 풀리거나 통제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는 타입이시더라고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은 굉장히 쌀쌀맞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시고 앉으라거나 이거 먹어보라거나 짧게 한두 마디만 하시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이 결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솔직히 이미 틀렸다고 생각해서 상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아내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 번만 더 뵈러 가자고. 장부님이 낯을 많이 가리시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그렇지 사실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요. 하지만 제 느낌으론 영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장인어른하고는 인사를 못 나눠봤으니 눈 딱 감고 아내의 말을 믿고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이 틀리지 않았는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전혀 다른 분 같으셨어요. 장모님은 첫 만남과 달리 환하게 웃으시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안아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살갑게 맞아주셨고 과일도 직접 깎아주시면서 저를 챙겨주셨죠. 그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혹시 쌍둥이가 대신 자리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반전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장모님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차분하고 인자하셨으며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에게 악수를 청하시며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면서 우리 집에 와준 것을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조금 난감하고 이게 맞나 싶었지만 장인어른의 따뜻한 성품 덕분에 저는 이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아내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장모님의 기분에 따라 마구 바뀌는 모습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같이 살아갈 사람은 어차피 아내이기도 했고 장인어른도 성품이 좋으시니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 저도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강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가 우리 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내를 진심으로 반겨주셨고 대화도 끊김없이 매끄럽게 이어졌어요. 아내도 어머니의 말에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살갑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본인이 먼저 저 없이도 또 만나고 싶다면서 약속을 잡았죠. 두 사람이 저를 통해서 가족으로 연결이 된다면 너무 화목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첫 만남 이후로는 장모님이 예민하게 구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도 사돈인 우리 어머니의 음식만은 엄청 좋아하시고 찾으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음식을 직접 손으로 다 하신다는 거야?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소연이 얘는 진짜 큰일 났네. 자네가 이렇게 손맛이 남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얘가 해주는 음식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 요즘 이 사람 없이도 어머님 뵈러 가면서 요리 배우고 있어. 그런데 가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어머님 요리 먹고 오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보고 바로 해도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나도 사돈께 레시피를 좀 얻어와야 하나? 그런데 나는 평생을 주부로 살았어도 요리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 자네에게 미안하게 되었지만 우리 딸도 내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영 소질이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자네가 데려가기로 한 거니까 책임을 지게 해. 그럼요, 장모님. 제가 우리 서연이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리고 음식 솜씨야 배우다 보면 늘겠죠. 서연이만의 매력 있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하는구만. 듣기 싫지는 않네. 장모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아내도 되려 뿌듯해하고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칭찬받으시는 거니까 제가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행복을 약속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신혼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달콤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여행 중이셨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휴가를 내고 장모님을 간병하게 되었죠. 아내는 초등학교 담임으로 바쁘게 출근해야 했으니 자연스레 모든 일이 제 몫이 됐던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도와주실 겸 잘 먹어야 얼른 나을 수 있고 힘이 난다면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어요. 장모님은 이러다 체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겁지겁 맛있게 드셨죠. 그리고 좀 기운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그 모습을 보고선 시어머니랑 남편 잘 뒀다고 이렇게 물심양면 챙겨주셔서 자기 체면이 선다고 웃으면서 기뻐했죠. 그렇게 며칠간 장모님을 돌보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엄마가 시어머니 김치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요. 이미 반찬을 저렇게 다양하고 송 크게 써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어머니께 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에 갑작스럽게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셨다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전해주시더군요. 김치를 담그느라 무리하셨다고, 배추 절이다가 다치신 것 같다고 덧붙이셨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서 김치를 담가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아내와 장모님을 위해 그런 거란 생각이 들었죠. 마음 같아선 바로 어머니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가 휴가를 썼다가 복귀했기 때문에 업무가 쌓여 있어서 퇴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워하고 있던 와중에 먼저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이미 반찬에 그렇게 한 보따리 싸서 보내주셨으면서 무슨 김치까지 담그시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상태는 좀 나아지신 거예요? 구급차까지 불러서 실려가신 거면 심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퇴근하고 뵈러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다. 지금은 괜찮아. 큰 부상도 아니고 이제 걸을 수 있어. 지금 집에도 잘 왔으니까 너한테 이제 전화한 거야. 의사 선생님도 잘 봐주셨고 가도 좋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병원 갔다 오는 사이에 절였다가 빼놓은 배추가 다시 빳빳하게 살아나서 원래의 실력대로 발휘를 못한 채로 보낸 것 같아. 이걸 어떡한다니? 제대로 맛있게 담궈서 보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얘. 어머니, 지금 몸이 더 중요한데 무슨 김치 걱정을 하세요. 그냥 쉬세요. 그리고 김치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그냥 꾀병 부리시는 분도 아닌데 119를 부르신 거면 보통 통증이 아니셨단 뜻인데요? 그냥 두시지 왜 또 담그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하신 건 집에 가서 쉬라는 의미지 김치 담그는 고생을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말이다. 안 싸던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싶어서. 아픈 와중에 내 김치가 생각났다고 하니까 중요하지 않겠니? 네가 나 때문에 부끄럽게 될까 봐 내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한테 패 끼치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니가 무슨 패를 끼쳐요. 그리고 전 장모님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다음부턴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거절하세요. 사돈 사이는 서로 어려운 거지 어머니만 그렇게 고생하시면 되겠어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미천이 탄탄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라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 귀한 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발벗고 나서는 게 맞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성인이 된 지 한참이 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려오고 안타까웠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한 건데 오히려 어머니가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머니의 헌신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며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쳐가며 힘겹게 담가주신 김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귀가했는데 제 머리통을 누군가 내려친 것처럼 더 충격적이고 꼭지도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뒤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김치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내는 뭉구적거리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김치 어디 갔어? 내가 찾는 김치통이 없어졌는데? 어머니가 보내신 거 말이야. 혹시 못 봤어? 어디 갔지? 장모님이 가져가신 건가? 서연이 너 장모님께 무슨 말 못 들었어? 그거? 버렸어. 맛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먹어봤는데 바로 뱉으셨어. 우리가 기대했던 시어머니표 김치가 영 아니던데? 이러다가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겠더라고. 맛없는 걸 그냥 참고 먹을 순 없잖아.
뭐라고? 너랑 장모님이 담가달라고 한 김치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담가주신 걸 그냥 버렸다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님 그 김치 담가주시다가 허리 다치셔서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까지 다녀오셨단다. 나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연락은 제대로 드렸어? 장모님도 참 너무하신다. 본인만 편찮으셨다가 회복하시면 다야? 그리고 너도 아무리 장모님이 먹고 싶어 하셔도 그렇지 네 손에서 잘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이미 반찬을 한 보따리 싸서 보내주셨는데 김치까지 담궈서 보내주셔야 돼?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도 하나 없으신 분인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 오히려 네가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시어머니께 맛없다고 대놓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정리한 것뿐이잖아. 맛도 없는 걸 고마우니까 꾸역꾸역 참고 먹으라고? 시어머니도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 맛있게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맛 없어서 버린 걸 무슨 죄라 그래? 내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 남편이 맛없어도 참고 먹으라는데 정말 이러길 바라시냐고? 네가 인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야말로 장모님이 고생하시면서 보내주신 거 내 마음대로 갖다 버렸다면 멀쩡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입에 맞지 않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김치가 어떤 사연으로 만들어졌는지 너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강제로 너한테 떠안긴 것도 아니고 네가 부탁한 거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화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씹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김치가 어떻든 손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반찬, 뭐든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건 전부 다요. 그 이후로 아내는 제 말이 와닿긴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어머니의 반찬 상태가 어떻든지 손도 대지 않았고 얌전히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붙이고 살다 보니 김치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외에도 아내와 저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또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말았어요. 장모님은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장모님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극심한 마마걸 성향을 보였어요. 장모님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할 태세였고 그 모습은 점점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죠. 도대체 결혼 전엔 제가 왜 몰랐고 아내와 장모님은 어떻게 숨겼던 건지 의문스럽도록 아내는 의존적인 성향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서 한마디만 전화하셔도 아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장모님께 달려갔고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저와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결국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모습을 보며 단순히 효도라 생각하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태도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느껴져 답답함이 쌓여만 가더군요. 게다가 장모님은 기분이 상하면 극대노를 하는 타입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상황을 만들고 통제해야 하는 성격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한 번은 장모님께서 화투치시다가 뭐가 또 기분이 나쁘셨는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저는 그때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였기 때문에 못 모르고 다급하게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는데요. 병원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니까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원하는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장모님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제 차에 다시 타서는 여기는 돌팔이 같다고 다른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시간도 늦었고 이미 진료도 받지 않으셨냐고 이 병원 의사선생님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지금 자기가 쓰러져 죽어도 상관없는 거냐고 고함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프다는데 사이가 되어서 그냥 놔두려는 거냐면서요.
결국 이날은 이런 반복되는 말씀에 질려서 차를 몰고 장모님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게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장모님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단호히 거절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제가 미리 장인어른께 말씀드렸더니 동의하시면서 제가 맞다고 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니, 진료를 받으셨으면 됐잖아요. 더 돌아다니는 건 무리입니다.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원하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곳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컨디션 나빠지시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편찮으실 때 정작 저희가 치료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못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러지 마세요. 너 같은 나쁜 놈의 사이가 또 어디 있는지 내가 눈물이 난다. 장모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냥 집에 처박아 두겠다는 거야? 내가 아프다는데 왜 네 마음대로 차를 돌려? 너 같은 것한테 내가 잘못 믿고 내 딸을 맡겼다. 너는 내 딸이 아파도 이따위로 굴 거야? 장인어른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드시고 싶은 걸 드시고 푹 쉬시는 게 컨디션 조절에 좋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장모님께서 아무리 고함을 지르시더라도 저는 운전대를 집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아내의 태도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억지 부리는 거라는 걸 분명히 모르지 않을 텐데 제가 장모님이 원하는 걸 따라주지 않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죠. 처음엔 제게 불만을 털어놓는 정도였지만 나중엔 저희 어머니께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명절에도 대충 인사만 하고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괜히 어머니께서 눈치 보실까봐 마음 쓰여서 일부러 밝은 척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고요. 하지만 결국 어느 날 아내는 먼저 이런 말을 꺼내왔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효도는 셀프가 맞는 것 같아. 각자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자. 더 이상 나도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닌가?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면서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선을 긋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기분 상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를 그렇게 챙겨줬어야지. 당신은 결국 당신 엄마만 우선이잖아.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달라는 건데 그냥 운전만 해서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당신 보고 병명을 알아오라고 했어? 우리 엄마 서운하게 하고 상처 주는 꼴 난 더 이상 못 봐. 그냥 각자 부모님만 챙기기로 해. 난 더 이상 할 말 없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 난 이미 마음 떠났고 소용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을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아내가 지금까지 다 봐왔으니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점점 대화는 감정적인 말다툼으로 변해갔고 서로의 불만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각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었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김장이 너무 잘 됐다면서 김장김치를 보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루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죠.
마침 운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콧노래 부르면서 발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경비실 앞을 지나가려던 찰나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부르며 멈춰 세우시더라고요. 600 바로 아저씨 맞으시죠? 아까 사모님이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그냥 휙 던지듯이 두고 가시면서 저한테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분리수거해서 버릴게요. 어떤 거죠? 제가 아내한테 분리수거 똑바로 하라고 말해놓을게요. 아니,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김치통을 저한테 덜렁 맡기고 가신 건데 버리려고 열었더니 글쎄 김치통 안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직접 다시 확인하고 버리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아찔해졌어요. 요즘 좀 잠잠하다 싶더니 혹시 또 어머니가 정성껏 담가 보내주신 김치를 멋대로 버려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씩씩대며 김치통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치통을 보니 뚜껑을 열자마자 김치 대신 비닐로 단단히 쌓여있는 무언가가 묵직하게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잘못 보내신 건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비닐을 풀어보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더라고요. 그 안엔 채무 이행 각서, 문 계약서, 명품 영수증 같은 각종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고 맨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내용을 읽어보니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서연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빚 청산 못하면 당신 남편한테 말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쪽지에 적힌 아내의 이름과 빚이라는 단어,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협박 문구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통 안에서 이런 물건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아내가 이런 방구조차 없이 이런 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경비원 아저씨는 제가 받은 감정을 공감한다는 듯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혼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기서 혼자 복잡한 머릿속을 달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물어야겠다고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얼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불러앉혔어요. 아내는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면서 귀찮아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이거 뭐야? 김치통 안에서 이런 게 나왔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죽했으면 경비원 아저씨가 나한테 이런 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알려주셨을까?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그냥 버린다는 게 말이 돼? 아내 쪽지 읽어보니까 이번이 처음인 상황도 아닌 것 같던데. 뭐긴 뭐야. 나도 모르는 거야. 누가 사람 잘못 알고 보낸 것 같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괜히 갖고 있으면 불길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버린 거라고. 뭐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떡하니 이름이 적혀있던데 당신 이름이 아예 여기저기 흔하게 널린 이름도 아니잖아. 그런 변명으로 통할 거라고 생각해?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이 상황 알고 계셔? 네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면 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려서 여쭙는 수밖에 없어. 아내는 제가 내민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처음엔 발뺌하려는 것처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세에 밀리긴커녕 다시 한번 강경하게 물었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실토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아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미 카드빚과 사치로 인해 큰 채무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결혼 후에도 몰래 갚아가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장모님의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결국 불법 대부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왜 그런 중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겼는지, 게다가 불법 대출 같은 일을 의논조차 하지 않고 남편 몰래 벌일 수 있었는지 물었죠. 아내는 눈물을 훔치면서 힘겹게 제가 알면 실망할까봐 두려웠다고 대답했죠. 알고 보니 장모님은 장인어른 몰래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했는데 그로 인해 아내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태까지 늘 그래왔듯이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거고요. 결국 불법 대출이 다 그렇듯이 빚더미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점점 더 커졌던 거였죠. 계약서와 각서 같은 문서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어디 보관은 해야겠는데 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어디 숨겨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절대로 손대지 않을 거라고 여긴 어머니의 김치통을 숨기는 장소를 이용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면서 그러면 왜 김치통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버린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울먹이면서 자기도 너무 헷갈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저 몰래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장김치를 장모님과 나눠 먹고 싶어서 빈통을 정리하다가 작년에 동료 선생님이 나눠주신 김치에서 썩은 냄새가 나길래 그 통을 통째로 버리겠다는 것을 헷갈린 거라고 했어요. 바보처럼 실수해서 자기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담긴 김치통을 버렸단 거였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에 젖은 사슴 같은 눈망울을 깜빡이면서 저랑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 아내의 그런 면모에 마음이 약해지곤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더 이상 아내의 얕은 수만 뻔하게 읽히는 것 같고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스스로도 이런 변화가 느껴지자 놀랍고 씁쓸했죠. 결국 극단적으로 마마거리였던 아내가 자기 엄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셈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뻔뻔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빚 갚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어. 당신에게 폐가 될까봐, 당신의 마음이 떠나갈까봐 두려웠던 내 마음을 헤아려줘. 당신이 물론 나에게 화를 낼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우선 돈을 해결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나서 화내는 건 내가 다 감내할게.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해서 내 마음이 떠나갈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라면 결혼 전부터 그 빚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권을 줬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결혼할 때부터 날 속이고 시작한 거야. 게다가 장모님이 그런 걸 요구하셨을 때도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줬어야 돼. 말도 없이 일을 터뜨려 놓고 해결은 내가 해야 돼? 하지만 당신도 어머니 관련된 거라면 끔찍하게 여기잖아. 나도 그래서 엄마를 돕고 싶었던 거라고 이해해 줄 수 없어? 지금 그 입으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 효도는 셀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왜 장모님의 빚을 해결해? 아내는 저를 설득해 보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양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선거했으니 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 거죠. 아내는 자기가 했던 말이 이런 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는지 인상을 쓰고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내가 평소에 우리 어머니에게 착실히 대했거나 빚의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떠안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줄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신뢰를 잃는 행동을 반복했고 빚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상태였죠. 게다가 몰래 불법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은 상황에서 이를 덮고 넘어가는 건 더 큰 화를 부를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혼자만 알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넘기기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인어른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죠. 다만 아무래도 장인어른의 아내와 딸이 같이 엮인 문제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아도 되는 건지, 평소에 이성적인 분이셨더라도 상황 판단을 적절하게 해주실지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장인어른께 아내의 빚 문제와 장모님의 주식 투자 실패로 벌어진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드렸더니 크게 노발대발하시며 격분하셨습니다. 어떻게 모녀가 똑같이 이런 사고까지 치냐면서 정말 사위 보기 부끄럽다고 고함을 치셨죠. 아주 그냥 처갓집 전체가 난리가 나서 뒤집힌 상황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아내와 장모님을 거세게 질책하시자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말도 못했는데 장모님은 저에게 어떻게 고자질할 수 있냐는 듯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에게 그만하지 못하겠냐고 다시 한번 노여워하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을 전하셨어요. 이런 모녀를 가족으로 맞이한 게 저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었을 것 같다고. 아내와 딸을 단속하지 못하고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자신을 탓하겠다고 덧붙이셨죠. 그리고 진지하게 이혼을 권유하셨어요. 솔직히 장인어른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신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는 뜻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사치와 거짓말이 이번으로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장모님이 일으킨 문제 또한 그냥 눈 감기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성격이 또 어떤 방향으로 불똥을 튀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가 장모님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아직 가정을 꾸리기에 미성숙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말았죠. 여러 가지를 고심한 끝에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장모님과 아내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거냐? 지금 자네가 이혼을 요구할 만한 상황인지 똑바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서 병원도 제대로 데려다 주지 않았지만 우리 딸은 그런 자네를 용서하고 각자 효도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왜 자네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지? 솔직히 결혼 생활하는 동안 진짜 제 아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몸만 제 옆에서 살았지 장모님의 꼭두각시랑 산 것 같았어요. 장모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민폐 끼치고 다니시는데 그걸 말리긴커녕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우리 어머니께 예의 없이 구는 마누라를 참아준 게 저라고요. 막판에 내가 당신한테 서운해서 효도는 각자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걸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그냥 이혼할 순 없어. 이미 마음이 변했던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어? 당신이 장모님 치마폭에 숨어 눈 가리고 아웅할 때 난 이미 몇 번을 인내하고 당신과의 가정을 쉽게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당신은 날 속였어. 유책 배우자는 어떻게 봐도 당신이야. 아내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애원했지만 전 이미 마음에 굳힌 상태였습니다. 거짓말로 문제를 덮으려 했던 두 모녀의 태도와 빚 문제를 은폐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점에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더구나 아내가 제 어머니에게조차 딱히 잘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떠올라서 이 관계를 더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철딱서니 없는 두 모녀는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끈질기게 매달리려고 했지만 애초에 그게 가능한 인간들이었으면 불법 대출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두 것이 주장해 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말뿐이라는 걸 스스로들 증명한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혼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고, 장모님과 아내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제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께 이미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본가에 와 있는 줄은 꿈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내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니께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들으셨던 어머니는 딱 잘라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에 어머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좋아했는지 기억하시죠? 정말 이대로 아들이 이혼하기를 원하시나요? 부부가 어떻게 살면서 매번 하하호호할 수 있겠어요. 비온 뒤에 땅에 굽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어머님 말씀이라면 결정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지도 말았어야지. 우리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너의 모녀 문제를 떠안을 필요가 없어.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해결하렴. 그리고 나는 네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 네가 나를 아직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않니? 그동안 전화 걸어도 한 번을 받는 법이 없던데. 그건 그때 그이랑 서로 서운한 게 있어서 그랬어요. 부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전 언제나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어머님을 그리워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내 전화는 안 받고 불법 대출 받으러 다니느라 바빴던 건가? 난 앞으로 네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전화 받지 않으면 또 어디 돈 꾸러 다니는 줄 알고 걱정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믿음이 없을 바에는 지금 서로의 사이를 끝내는 게 제일 좋겠다, 얘. 앞으로 전화하지 말아라.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무섭거든? 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차가운 반응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망연자실한 기색이 저한테도 전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스피커폰을 켜서 통화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해 나갔는데요.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했던 결혼이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씁쓸해서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굳건한 지지와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나마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전 장모와 전 아내는 결국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고 들었어요. 전 장모는 전 장인어른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결국 별거 상태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전 장인어른도 더 이상 전 장모를 돕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하면서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아내도 학교에서조차 신뢰를 잃고 동료들 사이에서 전 장모의 빚 문제와 자신의 채무 이야기가 퍼지면서 명예까지 실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죠. 전 장모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돕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전 아내와 전 장모는 결국 둘이서 빚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힘을 합쳐도 모자랄 상황에서 전 장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전 아내에게 너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만 일삼았다고 하니 모녀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외로 조금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그냥 두 것들 다 스스로 자초했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두 것들의 근황을 잘 아는지 의아하실 거예요.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전 아내였어요. 전 아내의 전화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자인 줄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던 거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죠. 전 아내는 울먹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재결합을 제의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전 장모한테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제 와서 호소하더군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으면서 구해달라고 말하는 게 순간 어이없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재결합할 마음이 미약하게라도 남아있었다면 애초에 이혼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전 아내는 계속 울며 매달렸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으며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이혼 이후 제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두 것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든 간에 더 이상 근황조차 듣고 싶지 않았고 그 어떤 연결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힘들었던 기억들은 모두 뒤로하고 앞으론 오직 저와 어머니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거든요. 저에게 지켜야 할 사람은 결국 저 자신과 어머니뿐이라는 깨달음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고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살가운 며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단 마음이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런 것보다는 제가 살가운 아들이 되어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니와의 시간이 줄어들었던 걸 떠올리면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젠 그 시간을 다시 채워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매 순간 되새기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고요. 제 요즘의 낙은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즘 네 얼굴에 빛이 나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보여. 솔직히 엄마들 마음으론 네가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할까 봐 걱정스러웠거든. 물론 네가 결심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너의 선택을 믿고 응원했지만. 맞아요, 어머니. 이제야 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전 이혼을 하는 게 어머니께 너무 큰 불효일 것 같아서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주셔서 감사드릴 뿐이에요. 이젠 그냥 어머니께 잘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아이고, 너만 잘 살면 됐지 뭘 또. 그런데 이렇게 자주 얼굴 보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좋아. 사실은 전 며느리 그것이 싹싹하지 못하게 굴기 시작했을 때 나야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참으면 되지만 과연 우리 아들한테 잘하긴 할지 걱정스러웠거든. 네가 속이 굶은 채로 억지로 살까봐 신경 쓰였단다. 애초에 그런 여자랑 엮이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왕 결혼까지 했던 걸 하루빨리 갈라서길 잘한 것 같아요. 전 지난번에 그 여자가 어머니께 전화 걸었을 때 어머니가 생각보다 칼같이 말씀하셔서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요. 우리 아들 속상하게 만들면 누구라도 얄짤없다. 그게 이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일 거야. 계속해서 널 괴롭히면 김치 싸대기라도 날려줘야 하나 고민했다고. 어머니는 농담으로 마무리하셨지만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찌르듯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고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만 느껴졌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제 삶을 살아가며 어머니께 직접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가끔은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곤 하죠.
어머니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내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고 그 확신은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글을 쓴 보람을 느낄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공감과 치유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볼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